남덕현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 저점을 1차 대하락 이후에 좀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이 보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하락폭이 큰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집값 반등 간다, 이제 다시 오를 일만 남았다, 뭐 V자 반등 갑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고민이신 분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끼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이제 진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지금이 거의 바닥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막 그게 이제 아마 조금 가지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반등이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더 떨어질 거다, 이거는 경제 상황을 봐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봐야 되는데, 좀 바닥을 다지는 시기, 뭐 유지하는 시기 정도는 또 몇 달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F 대출, 증권사 대출 연체율이 8%를 넘어서면서 이거 봄이나 여름쯤에 PF 대출, 브릿지론, 연쇄부도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 47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8 금융위기 그리고 98년 IMF 때 수치보다 월등하게 굉장히 나쁜 수치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집값이 다시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좀 위기감을 느끼시는, 집값이 요즘 좀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저점 잡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그 변동률 그래프거든요. 이게 주간 변동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부터 2023년까지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가 대부분이고 내려갈 때는 많지가 않죠. 2009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10년, 11년, 그 다음에 12년부터 13년 사이, 그 다음에 최근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거는, 이 최근 2022년 말부터 23년 지금 1월까지의 이 하락폭이 어떠신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진 것보다 더 이 그래프가 밑으로 가 있죠. 그쵸? 2012년, 2013년에 부동산 대세 하락기 때보다도 월등하게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건 뭐냐면 1998년 IMF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최근 한 3-4달처럼 급격하게 폭락하는 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빨리 떨어진 시기가 IMF 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통계가 이렇게 나온 이후로 2008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집값이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너무 급격하게 단기간에 빨리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오히려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약간 반등이 나오거나 바닥을 다지면서 좀 이렇게 보합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더 이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나 어떤 은행권, 연쇄부도 뭐 건설사 위기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좀 쉬어가는 시간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서울의 매매가 하락 그래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전세가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전세가 폭락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2008 금융위기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정말 전세가는 올해 여름 가을 정도면 뭐 지역에 따라 뭐 강남 쪽은 물량 때문에 더 떨어지겠지만 웬만한 지역은 거의 저점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폭락이 큽니다. 이렇게 폭락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가 폭락을 하니까, 아니 적어도 이 전세가 폭락이 멈춰야 매매가도 그 전세가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할 힘을 얻을 텐데,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가가 오릅니까? 너무 이 집값 반등한다 이런 거에 위기감을 느끼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2년 6월 정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 그 표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송파구 이런 데가 많이 떨어졌죠. 9.2%, 뭐 10%.
그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상계, 중계 이런 데가 또 이제 10% 떨어졌고요. 강서구도 한 7% 많이 떨어졌죠. 반면에 종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 이런 데는 뭐 사실 1%, 2%, 뭐 0.6% 별로 안 떨어졌어요. 요즘 집값이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조금 한 10% 정도 가격이 반등했다거나 혹은 이제 거의 이제 보합으로 가고 있다, 강보합으로 간다 하는 지역들은 이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조금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를 가져가고,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은 그런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혹은 뭐 호가는 조금 높아져서 버티는 양상도 나오지만 이쪽들은 이런 많이 폭락한 지역만큼 반등세가 강하지 않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동탄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곳들, 경기도 남부 지역들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단기간에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최근에 3일 전에 이제 울산의 대우건설에서 이제 어떤 진행하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에서 대우건설이 44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울산 주상복합 사업에서 우리 빠지겠다. PF 대출, 브릿지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보증을 하겠지만 이 아파트 짓는 거 미분양 날 게 뻔한데 우리가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빠졌거든요. 이게 뭐 복잡하긴 한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지금 이 연쇄 하락 트리거가, 연쇄 부도 트리거가 터지는 거 아니냐. 대우건설에서 미분양이 날 게 뻔하니까 그 지금 440억 원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발을 빼려는 거다.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주택 수가 7만 호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7만 호라는 수치는 2008 금융위기 때 16만 호 정점을 찍고 이렇게 1만 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미분양 주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왜 PF 대출이 지금 위험하냐면 또 그 앞에 있는 브릿지론이라는 게 왜 조만간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만큼 위험한 요소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결국에는 이 분양을 받는 분들의 돈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공사, 시행사, 조합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다음에 그 돈을 갚는 구조다. 그래서 분양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PF 대출과 브릿지론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어려운데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브릿지론, 뭐 PF 대출 이런 거 기사 볼 때 그게 지금 문제구나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 재건축, 뭐 재개발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먼저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토지 이제 아파트 만들겠다고.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땅을 매입하는데 돈도 들어갈 거고 뭔가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조합은 어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뭐 이게 주체가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시행사라고 하는데 사실 조합은 그냥 별로 역할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걸 잘 공부를 하시면 이제 조합한테 어떤 의뢰를 받은 시행사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제2금융권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조금 빌려요. 조금 한 30억, 50억. 이거를 브릿지론이라 그래요. 왜 브릿지론이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는 걸 이 전에 징검다리로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브릿지론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단기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로 브릿지론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되는 시점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할 거네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그때 1금융권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막대한 돈을 빌리는 PF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PF 대출을 받으면 이 브릿지론을 상환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1단계가 브릿지론으로 돈을 빌려서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를 받는 거, 2단계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들어가면서 PF 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브릿지론을 이렇게 갚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2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청약 당첨자들의 돈으로 이 PF 대출을 갚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을 이제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대출을 갚는 돈은 누구 돈이다? 청약 당첨자들의 분양 대금이다. 그러니까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분양이. 요런 구조인 거죠. 분양 대금으로 PF 갚고 PF로 브릿지론 갚고. 그런데
지금처럼 미분양이 늘고 분양이 막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 결국에는 돈을 갚아야 되는 청약 당첨자들의 돈으로 지금 은행 돈을 갚아야 되는데 PF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행에서 보시는 요 2단계 브릿지론이라는 걸 갚을 때 은행에서 요 PF 대출 큰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이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 뭐 롯데건설, 뭐 대우건설, 무슨 뭐 현대건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야 너네 책임 준공 확약이라는 걸 해라. 그래야 빌려줄게. 이런 어떤 신용 어떤 이런 조건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가 미분양 나서 청약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도 우리 대우건설 돈으로 이 아파트를 책임지고 완공시켜 줄게. 거기까지는 우리 대우건설 돈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뭐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할 때 이제 미분양 난 걸 어쨌든 시간이 걸리지만 다 팔리니까 이 물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야 미분양 나니까 우리 돈 들어올 구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안 지어 이래버리면 이제 팔아버릴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행은 브릿지론 상태에서 이렇게 PF 대출 단계로 넘어갈 때 시공사, 건설사한테 책임 준공 약속이라는 걸 받으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우건설은 이 단계에서 이제 브릿지론까지는 된 상태에서 PF건설, PF 대출로 넘어갈 때 은행에서 야 너네 책임 준공 확약할 거지? 그러면 빌려줄게 했을 때 대우건설은 아니 우리는 그냥 지금 빠질래. 우리는 미분양 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우리 돈으로 이거 끌고 가면서 아파트 지을 생각이 없어. 그냥 난 여기까지 440억까지만 책임지고 빠질래 하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 44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일부를 대우건설이 다시 건져갈 수도 있지만 이런 판단을 대우건설이 왜 하겠어요. 부동산 상황이 좋고 앞으로 막 잘 팔릴 것 같고 비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이걸 빠지겠어요. 이런 손해를 보면서. 지금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125조 중에 증권사에서 빌려준 PF 대출의 연체율이 8%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연체율이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19년엔 1.3%였어요. 작년에는 21년에 3.7%였어요. 작년 말에는 그 연체율이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거의 6배로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증권사 연체율이 높다는 건 이 돈을 빌려가지고 브릿지론이나 PF 대출로 막 이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시행사들이 지금 돈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니까 왜 이자를 못 갚겠어요. 미분양이 되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사업 진행을 못하고 사업 진행을 못하니까 분양을 못하고 분양 대금을 못 받으니까 이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책임 뒤집어 쓰기 전에 지금에서 막 손 털고 나가자. 그러니까 지금 대우건설에서 이렇게 PF 대출에서 손을 떼고 막 이 분양시장 이 준공시장에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철수하는 거는 단순히 PF 대출뿐만 아니라 그 앞 단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브릿지론부터 몇 달 뒤부터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뒤로 진행이 안 돼? 그럼 앞에서 빌려놨던 애들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브릿지론으로 빌렸던 막 30억, 50억 하는 그런 현장들은 앞 부동산 사업이 가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게 뭐 올해 뭐 5월, 6월, 뭐 4월 뭐 여름 정도 봄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 되면 점점점 브릿지론 관련해서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PF 대출이 위험하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무역 적자 22년 무역 적자가 475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그냥 최대가 아니고 역사상 최대예요. 역사상 최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96년, 97년 IMF 이때 우리나라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적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180억 달러? 근데 작년에는 475억 달러를 무역 적자를 봤더라고요. 무역 수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수출이 잘 되고 나라 경제가 잘 되고 뭐 엄청 좋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역사상 최악이다. 적어도 수출 관련해서는 수출 수입 요 균형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쉽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서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동산은 지금처럼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 속도도 지금 역사적으로 빠른 건데 지금 이 속도로 왜 계속 안 빠져? 왜 이게 멈추지? 하면서 다시 오르는 건가? 아니 지금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 오히려 좀 멈춰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결론은요. 항상 강조드리죠. 2023년 상반기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천천히 적어도 올해 무역 적자가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출도 잘 되고 수입이 좀 줄어들고 뭐 에너지 가격도 내려가고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슬슬 인하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PF 대출 브릿지론 이런 거 막 올해 4월, 5월, 6월 봤는데 생각보다 요 PF 대출 부실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정말 심각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 집을 살까 말까를 그때 고민해도 전혀 늦지 않다. 심지어 이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은 사실 글쎄요 올해 말까지 그냥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이 상승장의 그런 기분으로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옹달책방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정도부터는요 KB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매매가라든가 전세가라든가 어떤 집값의 변동률 지역별 그리고 전국적으로 뭐 7대 6대 광역시 정도 그런 전국적인 지역의 데이터 수치들을 바탕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주간 브리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로 어느 지역이 많이 빠지고 있나, 뭐 어느 지역이 좀 가격이 보합으로 가고 있나, 전세가가 뭐 어디가 오르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걸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느껴지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어떤 기사라든가 어떤 부동산 카페에서 요즘 좀 분위기 반등한다라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 그런 거에 많이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지금 조급하게 마음 안 가지셔도 된다.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게 다시 요 하락기가 지나고 어떤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지금 다들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표 데이터도 되겠죠. 그런 거를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